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의 활력을 위한 도시재생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을 시행하게 되면 얻게 되는 효과 또한 다양할 텐데요. 목포시의회 이형환 도시건설 부위원장 모시고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도시재생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우리 원도심에 인구가 감소되고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또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또 오래되면서 주거지가 아주 노후화되거든요. 그러면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합니다. 이런 쇠퇴한 도시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가지고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활력소를 넣어가지고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외국이 우리보다 도시재생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영국의 테이트 모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력발전소가 주 산업이었는데 이게 쇠퇴하면서 테이트 모던이라는 그 박물관을 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도시가 다시 활력소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나 스웨덴의 말메 같은 것 부분도 조선 산업이 쇠퇴하면서 극심한 실업률 쇠퇴돼 있었는데 그 폐조선소를 컴퓨터나 IT 산업으로 활성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가 또 되살아나고 또 스페인 빌바오 이런 데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도시재생의 초기 단계라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민간 주도를 하건 아니면은 관 주도를 하건 이렇게 철거를 하고 새로 세우고 이런 개발 위주였는데 지금 그렇게 된 부작용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쫓겨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그게 도시재생입니다. 그리고 큰 도시재생의 큰 국가적 틀로 보면 왜 이 도시재생 산업이 중요하냐면은 국토정보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하기를 우리 인구 감소가 이런 식으로 지속되면 30년 후에는 시와 군이 37%가 소멸합니다. 또 읍면동은 40%가 소멸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국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 아주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산업을 해갖고 50조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방의 거점 도시도 육성하면서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 부작용이나 여러 문제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도시재생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그 전에 우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나 축적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의 유지에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런 식의 추진을 하다 보면 무리하게 주민들과 소통이 부재되고 그러다 보면 반발도 생기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요즘 도시재생의 가장 문제점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 현상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돈이 투자되고 좀 그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되면은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거기서 뭐 한 20년 정도 생업을 종사하셨던 분들 쉽게 말해가지고 미장을 한다거나 이발소를 한다거나 조그만 슈퍼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냥 평화롭게 한 20년 30년 사는 거예요. 저렴하게 이제 쇠퇴하는 대신에 저렴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도시재생 산업이 좀 이루어지고 하니까 임대료가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둥지 내버리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 또 투어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있죠. 서울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소통 부재죠. 주민들과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뭐 1000회 이상의 어떤 회의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은 사업은 좀 더디지만은 부작용도 덜하고 훨씬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런 것을 생략한 채 사업부터 추진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투어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지역이니까 관광객이 와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고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고 주민들은 평화롭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주민들이 그 마을 입구를 막아버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그런 것은 그 민관 도시 재생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해소도 안 되고 민만 주도적으로 해소도 안 되고 주민과 관이 서로 계속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주민 재생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 성급한 사업 추진, 민관 거버넌스의 부재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조리피케이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생 협력 방안,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주변 분들과의 서로의 자기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지역의 발전과 우리 도시의 건강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양보하는 거죠. 상생 협력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목포시에서도 목포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관계성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시의 책무, 시장의 책무, 또 주민들의 책무들이 좀 나열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숙지하셔가지고 서로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이런 것이 타당하고요. 또 토리피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소통이 부재니까 좀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도 좀 더 이해하면서 관과 대화를 나누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지역 자산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관에서 저렴한 가격에 주요 거점 건물들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주체가 관이니까. 네. 그리고 어떤 공익법인을 만들어 공익법원이 그 지역의 빈집들을 좀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적 이익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큰 공적인 틀에서 임대료가 상승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공적으로 그 빈집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역 자산화 전략이라고 하죠. 그 외에 시민 신탁제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사업이 끝났다 해갖고 바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은 5년이다. 5년으로 딱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속할 수 있는 운영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갖춰야죠.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민관이 모두 협력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남 동부권 지역의 도시 재생 현황이 궁금한데요. 현황과 도시 재생 진행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전남 동부권이 이제 뭐 순천, 여수, 뭐 광양, 보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은 순천 쪽에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천이 선도 사업을 좀 성공했다 하거든요. 그리고 경험이 축적돼 갖고 행정의 탄력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순천은 작년에 도시재생 그 전국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 부분도 그 지역 경제나 활력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공부를 하고 이 부분에 이제 담당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순천이 맨 처음에 좀 성과가 좋았던 것은 도시재생과나 도시재생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전에 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공무원 인사이동 시스템에 갖고 1년, 2년 있다가 옮겨가 버리면 새로 오시면 또 새로 공부해야 돼. 그래도 5년 단위 사업이면은 5년 동안 쭉 실무나 과장이나 그 핵심 라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순천이나 여수는 좀 앞서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순천에서 가장 선망받은 파트가 도시재생 파트였어요. 왜냐하면 가서 성과를 내니까 승진해 나가니까 나도 저기 가서 일하고 싶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리 목포시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가 전번에 시정 질문 때 지적을 했어요. 도시재생과 인사 시스템을 좀 지속적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좀 있자.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시 전체적인 인사 시스템에 맞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힘을 실어가지고 센터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되거든요. 센터가 추진을 하고 행정은 좀 도움을 주는 형태. 이래도 이상적인데 그것도 조금 안 좋은 게 센터도 계약직이에요. 1년씩. 그리고 2년 이상 그 계약을 못 합니다. 2년 이상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또 행정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주장했던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사단 법인화하자. 사단 법인화하면 법인 직원은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뭐 계약을 하지 않고 그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쭉 추진할 수가 있고 시에서는 그 사단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전문가나 이 교수님들이 가장 지적하고 지자체 장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지속성을 갖게 해라. 그 담당하는 직원들을.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지적을 했는데 그 사단 법인화라고 이렇게 그 권유는 드렸습니다. 사단 법인화 되는 그때는 이제 부산시, 뭐 수원 이렇게 대도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목포는 약간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목포의 경우에도 올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원도심에서는 1897 계약 문화거리 만호동에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정되고 3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산동 보리마당도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마중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긴 해요. 다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다 하긴 하는데 이제 가시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중물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만호동 쪽을 보면은 일단 청년 임대주택 지금 구 백제 호텔 자리를 다 철거했거든요. 그 뒤에 공터 부분 이 부분을 LH하고 함께 청년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보광동 쪽이나 이런 쪽에 여인숙을 털어내고 청년 창업몰하고 그 옆부분은 주차장.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중물 사업을 해서 하나씩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리마당 쪽도 순환 임대주택. 그러니까 보리마당의 그 고연령층에 노후된 주택들이거든요. 그거를 주거지 환경 개선을 하려면 그분들이 또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순환 임대주택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청년 예술인 창작촌을 그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똑같이 그 밑에는 여인의 슈퍼 있는 데는 주차장 조성했는데 한 80%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동명동 송도마을이 있거든요. 그건 샛들마을 사업, 대반동 샛들마을 사업. 이게 중앙부처가 좀 틀리긴 해요. 관할은. 그런데 그것도 다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주거지 환경 개선. 이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요. 그동안 목원동은 선도지역으로 사업이 끝났고 그리고 만호동, 보리마당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대학이 1기, 2기, 3기 계속 하면서 1기 공부하셨던 분이 2기에 또 들어오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일 하시기도 하는데 점진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스스로 책임과 또 나도 이런 의무를 해야겠다. 그리고 지식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 비용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비회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 역량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재생대학을 마치면서 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스스로 토론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집행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관에서는 보조를 하고 이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 체계와 틀리죠. 그전에는 관이 이끌어 나가고 그냥 주민들은 구경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주민이 결정, 집행, 책임, 내가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간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은 협동조합. 지금이 1897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그 법인으로서 정착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에 미흡한 점이 아직 있지만 점점 할 거고요. 또 서산동 보리마당도 아직 협동조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네, 목포시가 추진 중인 환경, 사회, 물리적인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해 주신
도시재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이 지금 진행되고 성공을 한다면 가장 가시적인 것으로는 노후된 인프라가 이렇게 좀 더 좋아지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포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 근래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지만은 작년까지 우리 관광객이 많이 이렇게 유입돼 있었거든요. 그럼 관광 거점 도시가 되고 또 역사 문화공간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도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후주택 개선, 빈집 문제도 조금 더 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불러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될 수가 있겠죠. 재생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관광 거점 도시, 역사문화관광, 시너지 효과,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빈집 문제도 도시 재생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포시가 빈집이 지금 한 1,700여 채, 그다음 유달동, 목원동, 원돈심 여기가 900여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0여 채는 바로 철거를 해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나운서님께서는 그쪽 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쓰레기 문제, 빈집의 쓰레기 문제, 미관 안 좋고 위생 아주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빨리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부산 영도구에 있는 봉산마을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거기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니까 오래된 도시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공인중개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빈집을 다 사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빈집을 소형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도시농업, 그러니까 아로니아 재배를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빈집에다가.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했으니까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화분 형태로. 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나이 드신 분들의 소득원도 쌓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런 것은 참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주민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역할과 또 도시재생과 관련돼 진행되어야 할 방향 등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도시재생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도시재생도 산업인데 지역에 기반한 사업을 구성을 해서 지역에 기반한 사업,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 주도형 사업,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이 산업별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산업별 협동조합이라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거든요. 조그만 협동조합을 말하거든요. 참여하면서 그것을 꼭 이루어내는 과정, 이게 중요하고, 그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호동의 1897 마을관리협동조합, 이거 주민들이 다 참여한 겁니다.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작년에 근해산물 상가 거리에서 1897 건맥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민이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1897 건맥축제가 근해산물 상가에서. 그리고 나서 1897 건맥협동조합이 생겼어요. 저도 거기다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일정 부분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 협동조합이 법인화 돼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주체로 펍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아직 개업은 안 했는데, 그런 조그만 사업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받잖아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모여가지고 꿈바다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이 되고 이 법인화되면 내국인도 손님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이런 개별적인 산업별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그 도시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역량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포시나 관도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겠죠. 저도 이제 골목길 재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민관인 거버넌스 협치 속에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후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 체계적인 정책과 주민의 참여로 우리 전남도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실현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